900만 원을 벌고 생활비로 300만 원 쓰시고, 대부분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그 알뜰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느낀 게 뭐냐면 주식 부자들은 차도 좋은 거, 그 다음에 현금도 많이 써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주식도.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리고 뭐, 비트코인 부자들도 좀 약간 더. 근데 부동산 부자들은 되게 검소한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저도 좀 그런 편이기도 하고, 좀 검소한 편이다. 페라리 타는데. 저는 대표님의 임팔라가 좋습니다. 네.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좋은 걸로. 조금 좋은 걸로 한 단계. 시그니처 같은 건데, 저한테는. 이게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 차여가지고. 아, 그래요? 왠지 새 걸로 바꾸면 섭섭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2022년 9월에 평촌에 전세를 거주 중이시고, 현금으로 거주 중이고, 순자산이 23억이세요. 그래서 정말 많이 불리셨다. 근데 이 사연 중에 처음 투자가 8천만 원 갖고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네. 정말 작은 돈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순자산이 많이 불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 이제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아시지만 초보자들은 쟤네 투기꾼 얘기 뭐 하는 거야, 듣기 싫어, 막 이렇게 하신 분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현실을 좀 냉철하게 바라보면 적은 돈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합법적으로 불릴 수 있는 방법이 부동산 투자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고, 저도 무일푼으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이렇게 경제적 성과를 이뤘고, 또 그거를 노하우를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하면서 나름 보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셔서 부동산 투자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락론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런 부동산 투기꾼들 쟤네들 때문에 사회 좀먹는 거다 이렇게 하지만, 정작 IMF 때나 이럴 때는 집을 살 사람이 없어서 그때 집을 산 사람들은 애국자 대접을 받았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미분양 나고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부에서 집을 사달라고 규제나 이런 걸 완화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집을 사주는 사람들은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설 경기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도 집을 안 사면 그러면 건설사도 망하고 국가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나 집을 사주는 사람들이 또 국가에 이바지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회가 돌아가는 방향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도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들 때문에 사회 악이다. 근데 정작 그분들은 이렇게 바닥일 때, 떨어질 때 정말 손해 안 보려고 사는 거잖아요. 이때 살려고 지금 타이밍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본인도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주식으로 되게 성공하신 분의 책을 읽었는데, 그분 책에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주식을 사고,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서 판다, 이런 마음으로 주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도 정말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분은 주식 투자를,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 주식을 내가 삼으로써 이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주식을 사는 거다.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올랐으면 내가 이만큼 수익이 났으니까, 물론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또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하기 위해서 주식을 판다, 이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더 잘 된다. 근데 마찬가지로 부동산이 떨어지고 건설 경기 미분양 넘쳐나고 할 때 투자자들 안 사주면 그럼 누가 삽니까? 그럼 국가가 망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색안경을 낄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정작 여러분들도 내가 가장 손해보지 않으려고 부동산 하락하기만을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국가를 위해서 떨어지기를 바라고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거는 그냥 말뿐인 거고, 현실적으로 본인들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게 가장 큰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색안경 끼고 볼 필요도 없다. 저는 그 말씀 좀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로 늘린 거예요. 엄청나게. 뭐 보증금 해서 다 조금씩 올랐지 않습니까? 천안 두장동.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양권까지도 해서 엄청나게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늘렸으니까 이제 자산도 늘어난 거죠, 당연히. 그래서 시기도 잘 만났고 잘 투자하셨고, 그래서 굉장히 그다음에 이렇게 숨은 고수들도 많다. 근데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 지금은 흐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조정적이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수도권에. 그러면 지금은 지방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수도권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조정적이 해제가 됐다는 거는 그만큼 지방이 예전에 메리트가 있었던 거예요. 비조정적의 메리트가. 근데 비조정적의 메리트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지방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수도권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안 두정동, 둔산동, 차암동, 전주 인후동, 김천 이런 거는 어떻게 하면 된다? 조금씩 처분하셔라. 처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처분해서 수도권으로 옮기시던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산을 키웠으니까 현금 흐름을 만들 건지 이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해야 될 것 같고, 계속 이대로 계속 개수를 늘려가면 제가 문제가 뭐라 그랬죠? 언젠가 연증세가 나서 조금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팔아야 돈인 거지. 주택수만 많다고 자산이 커지는 건 아니고 삶의 질은 떨어진다. 본인은 계속 여기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평촌에서. 근데 내가 좀 더 좋은 데 가려고 하면은 이런 걸 팔아야죠. 좀 처분하셔라. 지금 개수가 좀 많으니까 처분하시는데 서울에서 먼 지역부터 팔아라. 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그 양도세라든가 이런 거 또 미래가치 봐서 판단해야겠지만, 가급적 서울에서 먼 지역부터 팔고 올라오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어떨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 말씀을 좀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3년에서 5년 내에 월세 500만 원 만들고 싶은 게 이제 목적이시면, 당연히 상가나 월세로 오피스텔 받을 수 있는, 혹은 이제 지산업센터라든가 월세 받을 수 있는 거를 택하시던지, 아니면 좀 효율이 떨어지지만 아파트를 월세로 전환해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 방법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파트 팔고 상가를 구입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상가를 살려면 정말 잘 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양 상가보다는 이왕이면은 이제 이미 매매가 돼 있는 거, 그다음에 분양 상가라고 하더라도 뭐 국민은행이나 이렇게 좀 우량 기업이 들어있는 거는 장난을 못 치거든요. 장난을 친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시행사랑 임차인이랑 장난 이렇게 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를 좀 높게 잡아서 뒷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국민은행이나 뭐 이렇게 삼성화재 이런 대기업하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가 우량한 임차인이 맞춰져 있는 상가, 이런 데를 뭐 싸게 분양을 받으시던가, 아니면 뭐 그런 매매를 사서 임대가 맞춰진 상가를 하시던가, 이렇게 하시면 좀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그 다음에 목 좋은 상가를 잘 고르고, 자신이 없으면 상가를 하지 말아라. 자신 없으면 차라리 오피스텔 여러 채로 가는 전략도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파트 보유하면서 월세 전환, 아파트도 조금씩 포트폴리오를 바꾸면서 전환해야죠.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을 포기하고 모두 팔고 똘똘한 강남을 아파트 매수를 할까? 그렇게 되면 현금 흐름이 500만 원이 안 나오니까 요거는 본인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 나이가 어떻게 되죠? 41살입니다. 그러면 뭐 충분히 강남 아파트 강남 아파트 뭐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본인 판단이신 거고, 순자산 23억이면은 강남 아파트 뭐 조금 돈 보태면 갈 수 있죠. 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아직 젊고 자녀가 어리시다고 하면은.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선택의 문제니까 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파트만 계속 투자할지 상가 투자할지 해서, 상가보다는 제가 볼 때는 뭐 자신 없으면 다른 대안도 있으니까, 오피스텔도 있고 뭐 다른 대안들도 오피스텔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부부 공동명의가 법인 투자보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이렇게 됐는데 부부 합해서 공시지가 6억으로 쪼개니까 종부세 부담이 적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법인 투자 저는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법인 투자. 근데 법인 투자는 문제는 종부세가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끝물일 때 저는 법인 투자 안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메리트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차 프레이티비에서도 몇 번 얘기했는데, 근데 이분도 법인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종부세 부담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법인 투자가 꼭 정답은 아니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법인 투자를 하면은 이 법인 자금을 또 개인으로 옮길 때 굉장히 힘들 수가 있고, 그래서 법인에 돈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돈이 법인에 쌓여 있다 보니까 이걸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보다는 그 개인으로 했을 때 세금을 내더라도 그 돈을 부동산으로 또 사게 되면, 이거는 또 양도소득세, 팔 때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분류과세가 되기 때문에 자산을 더 키울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개인으로 했을 경우에. 그런 장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을 했을 때는 돈이 쌓여 있으니까, 돈 10억이 쌓여 있으니까 이 돈을 활용을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법인으로 아파트를 살 수도 있지만, 그 법인으로 사서 또 나중에 본인한테 가져올 때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가져올 때. 근데 이거를 미리 빼서 그 돈을 내가 따로 투자를 하면은 이 돈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인 투자 너무 이게 최고의 방법이다, 꼭 이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증명하는 게 이 사례인 거예요. 이분도 그 말씀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부부 공동 명의로 했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더 적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지방 투자에서 수도권 투자로 방향성을 잡아야 하는 이유도 최근에 이제 조정적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제가 또 여기서 또 최근에 또 이슈 하나가 있었죠. 이번에 그 김포한강 신도시가 발표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김포한강 시는 약간 이런 모양이에요. 약간 개벽다기일 수도 있고 나비 모양일 수도 있고, 여기가 이제 마산동, 장기동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를 이렇게 덮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양곡지구가 있어요. 양곡지구. 근데 여기를 이렇게 덮어서 이제 신도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5호선을 뚫어준다는 얘기잖아요. 5호선. 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일단 여기에 호재냐 악재냐 보시면 일단은 여기에 분양이 되는 게 분양가가 생각보다 여기 시세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좀 낮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는 이 가격이 오르는 폭이 어떻게 될까요? 좀 약간 막히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신규로 이게 저렴한 아파트가 생기니까. 그죠?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다 하나의 묶음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좋아진다. 장기적으로는 호재인데 단기적으로 이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는 가격이 저항선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는. 그리고 양곡지구도 김포 한강 신도시에 붙어 있었지만 따로였지만 요거 이렇게 연결이 되면 요 양곡지구도 어떻게 보면 수혜 지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붙어 있었지만 이제 한강 신도시로 연결이 되면은 굉장히 여기도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 이거는 꼭 어떤 경우냐면 그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도 그 발산지구랑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발산지구가 마곡에.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도 마곡이 오르니까 발산지구도 같이 올랐거든요. 수명산파크라든가 이런 지역들도. 그래서 이것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양곡지구도 호재 지역이기도 하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5호선이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5호선이 어디가 연결이 되냐면 김포공항에서 가는 거예요. 김포공항. 근데 여기 김포 한강 신도시 가기 전에 정차하는 역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정차하는 역들을 김포 한강 신도시 가기 전에 정차하는 검단도 지나갈 수 있거든요. 검단 김포 한강 신도시 가기 전에 김포공항과 붙어 있는 이런 역들 주변의 아파트들은 원래 역세권 아파트가 아닌데 역세권 아파트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데는 발표가 완전히 확정이 되면 어떨까요?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데는 여기 입주 물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영향을 더 받을까요? 덜 받을까요? 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 얘기만 잘 들어도 여러분 또 자산 증식에 엄청난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후레인 TV니까 또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말을 잘 듣고 거시적인 관점을 갖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금 계획에 맞춰서 접근하냐에 따라서 추후에 이 자금이 몇천 몇 억이 더 불어날 수 있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서 이 지방을 다 정리해서 지금 제가 힌트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김포 한강 신도시 이것도 큰 이슈예요. 그래서 이 이슈만 잘 타도 또 돈 벌 수 있는 기회들이 또 쫙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정리하시고 수도권으로 오셔라. 수도권으로 오셔라.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큰 방향성은 이렇게 정해졌다고 봅니다, 여러분.